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의 왕건은 고려를 세우기 전부터 신라의 이름 높은 학자들을 데려오려고 공을 들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신라의 오랜 전통과 학문을 고려에 넣을 수만 있다면 나라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고려의 건국 기틀을 다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신라의 밀사들을 보내 학자들을 회유하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신라의 많은 학자들이 도읍인 경주를 떠나 왕건이 있는 송도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왕건은 신라에서도 특히 이름난 이른바 삼체들을 고려로 데려오고 싶어 하였습니다. 신라의 삼체란 후 삼국시대 신라 최고의학자들로 최치원, 최언희, 최승우 이렇게 최씨 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신라 국정 운영의 핵심 계급인 육두품이었으며 당나라에 유학을 다녀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중 최치원은 12세의 어린 나이로 중국 당나라에 유학을 떠났었고 42세의 신라로 돌아와 여러 벼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망해가는 신라를 보고는 산속으로 들어가 더 이상 속세와 인연을 끌었습니다. 삼체 중 또 한 명인 최승우 또한 그 역시 신라를 개혁하고 싶어 했지만 사촌 형 최치원과 같이 그 뜻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백제의 견인이 그것을 알고 최승우에게 청하여 후백제로 오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삼체 중 단 하나 최언희만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밀사들을 보내고 그와 친한 신라의 벼슬아치들에게도 부탁하여 연락을 취하였으나 최언희는 세상 밖으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언희는 내심 최치원처럼 산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홀로 하고 있었습니다. 내 어려서부터 학문의 뜻이 있어 벼슬길에 나아가 나라와 백성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지만 지금 신라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정말 안타깝구나. 그러니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잠시 뒤로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왕건의 부하들은 최언희가 벼슬의 뜻이 없다는 소식을 왕건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삼체 중에 최치원과 최승우도 놓친 마당에 이제 마지막 남은 최언희마저 놓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왕건을 뒤흔들었습니다. 왕건은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너희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언희를 내 앞에 데려오도록 하거라. 지금 우리 고려에는 그 사람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명을 받은 부하들은 다시 서둘러 최언희를 찾아 나섰고 어느 날 밤 복면을 쓴 왕건의 부하 한 명이 최언희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언희는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이 야심한 밤중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넌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놀라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오. 그렇다면 복면은 왜 한 것이냐? 말이 잘 안 통하면 억지로라도 데려가려 했던 것이라 이렇게 얼굴을 감춘 것이오. 그렇다면 무슨 일인지 그 복면부터 벗고 어디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최언희의 부드러운 말에 왕건의 부하는 복면을 벗고 자신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송도에 계신 저희 주군 왕건폐하께서 보내셨습니다. 제 주군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라의 기초가 필요하여 송도로 학식 높은 학자들을 모셔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군께서는 최 학사님을 반드시 데려오라고 제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최 학사님께서 폐하께 힘을 좀 빌려주십시오. 부하의 말을 들은 최언희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눈을 뜨고 그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헌데 당신의 주군은 나를 송도로 데려가 무엇에 쓸 생각이시오? 그거야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나라의 법도 만들어야 되고 새로 짓는 궁궐들의 이름도 지어야 되고 정말이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신라에서 송도로 넘어가고 있는 학자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이만하면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의 주군인 왕건이라는 분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듯하오. 내 지금 이 신라에서도 아무 도움도 못 되는데 새로운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최 학사님 새로운 나라의 초석을 다지며 새로운 학문도 알리고 또 백성들을 평안케 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보시오, 내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소이다. 헌데 원래 내 나라 신라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내가 무얼 얼마나 할 수 있겠소이까? 최 학사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다 같은 사만 땅이 아닙니까?
그 땅을 담을 그릇이 작아져서 이제 새롭고 커다란 그릇으로 바뀌기만 하는 것입니다. 부하의 말을 들은 최원희는 점점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참 하기야 지금과 같은 난세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법. 헌데 그대의 주군이신 왕건이라는 분은 어떤 인물이오? 저의 주군은 용모는 용을 닮으셨으며 그 도량은 바다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으십니다. 그 말에 최원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모시던 궁예의 대왕을 내쫓은 겁니까? 어찌 그리할 수 있는 게지요? 내쫓은 게 아닙니다. 궁에는 백성을 저버렸고 결국에는 자신 스스로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잘 알았으니 내일 아침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시오. 네, 그때 답을 드리리다. 그 말은 최학사께서 마음을 정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직 그렇지는 않소이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내 마음을 정할 것이오. 그러니 내일 아침에 찾아와 주시오. 왕건의 부하는 곧바로 최원희의 집을 나섰고 잠시 후 최원희는 아들인 최강윤을 불러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 신라를 어떻게 보느냐? 예, 아버님, 저는 이제 신라는 가망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네가 봐도 그렇지. 그렇다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냐? 예, 저는 앞으로 이 사만을 통일하는 나라에 출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누가 이 사만을 통일할 듯 싶으냐? 소자의 얕은 식견으로 감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왕건이 이 사만의 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사만의 주인이 왕건이 된다. 네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라도 있느냐? 견우는 점점 백성들에게 민심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각지에서 백성들에게 민심을 사고 있습니다. 옛말에 민심은 곧 천심이라 했으니 제가 왕건이 사만의 주인이 되겠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사옵니다. 그리고 다른 군주와 달리 신하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들었습니다. 신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대국을 아주 잘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고려로 가겠느냐? 예, 아버님, 소자 고려로 가겠나이다. 전부터 그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떠날 것이다. 준비하거라. 그리고 최원희는 왕건의 밀사와의 대화 내용을 아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자 왕건의 부하는 다시 최원희를 찾아왔습니다. 최원희 옆에 놓인 짐과 떠날 준비를 하는 최원희의 아들 최강윤을 보며 왕건의 부하가 말했습니다. 최학사께서 저와 같이 고려로 가기로 마음을 정하신 모양입니다. 정말 잘한 판단이십니다. 반드시 새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길을 떠나 고려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최원희가 도착하자 왕건은 용상에서 벌떡 일어나 반갑게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오, 어서 오시오. 내 최학사의 명성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소이다. 정말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아니옵니다. 폐하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옵니다. 자, 그럼 최학사 어렵게 고려에 오셨으니 앞으로 내 곁에서 힘을 보태주시오. 예, 폐하 소신 부족하지만 열과 성을 다하겠나이다. 그렇게 그토록 얻고 싶은 인재 최원희를 맞아들이게 된 왕건은 그와 함께 여러 국사를 의논하였으며 그를 태자의 사부로 정하여 곁에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왕건은 최원희를 불러 함께 궁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최공 어떻소 새로 지은 궁궐의 모습이. 예, 폐하 정말 아름다운 것 같사옵니다. 그런데 최공 안타깝게도 이 궁전들이 아직 이름이 없소이다. 아니, 폐하 이름도 짓지 않고 착공을 하셨던 겁니까? 일이 급하게 되어서 어쩔 수가 없었소이다. 폐하, 제가 이 궁전들의 이름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너무 심려 마시옵소서. 오, 최공의 문장력이야 이사만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터 내 기대하고 있겠소. 그러니 앞으로 이 고려가 번창하고 또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주시구려. 예, 폐하 본부 받들겠나이다. 그날부터 최원희는 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규모와 방위를 꼼꼼히 확인하였고 궁궐과 관련된 서적들도 충분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최원희는 궁궐들의 이름을 모두 지어낼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왕건을 찾아가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폐하 오래 기다리셨나이다. 드디어 궁전들의 이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궁의 정문을 의복문, 정전은 대관전, 내전은 만영전. 소신 이름 지어 올리게 되었으니 살펴주시옵소서. 오, 정말 마음에 드는 이름들이요. 최공 고생 많으셨구나. 최공이 삼체 중 가장 으뜸이요 이 고려의 모든 기틀을 만들지 않았소. 왕건은 진심으로 최원희의 노고를 칭찬하였고 이후에 지어진 궁전들의 이름도 전부 최원희의 머릿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최원유의 위상은 고려에서 높아지게 되었고 그의 활약상을 들은 학자들은 고려로 점점 더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귀한 가문의 자제들은 모두 그를 스승으로 섬기며 따랐다고 합니다. 신라 말 3최 중에 대중들에게 가장 알려지지 않은 최원이지만 그가 고려를 택하여 남긴 많은 업적들은 단연 3최들 중 으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김영감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땅도 많은 김영감은 어느 마을의 지주였는데 너무도 인색하여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못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가난한 소작인들에게 일만 실컷 시키고 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아내가 밥 먹는 게 아까워 장가도 가지 않고 혼자 늙어가고 있겠습니까? 죽을 때 재산을 짊어지고 떠날 모양인지 정말 지독한 영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영감이 없는 곳에서 자주 흉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못된 김영감은 해마다 재산이 늘어나서 점점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든다는 걱정 때문에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뭐든지 돈 걱정뿐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돈을 많이 모아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지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는데 참 처량하기 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김영감은 가난해서 돈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모으지 못해서 하는 돈 걱정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장가를 간다면 집안에선 아내가 살림을 더욱 알뜰하게 잘해주고 밖에선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더 부자가 될 텐데 아니야. 아내가 먹는 밥이 아까워서 어디 장가를 갈 수가 있나.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밥을 먹는다면 그게 대체 얼마야. 휴, 이렇게 그냥 혼자 사는 게 돈을 아끼기로는 최고야. 김영감은 이렇게 생각하며 이 세상에 밥을 안 먹는 색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런 부인만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바로 결혼을 할 텐데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어느 날 김영감은 한탄하는 소리로 한 늙은 소작인에게 이런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듣고 난 소작인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인색하기로서니 사람으로 어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런 세상에 나쁜 놈 같으니라고 자기가 먹는 것은 아깝지 않고 아내가 먹는 밥은 아까운가? 한심하게 짝이 없구나. 소작이는 김영감을 크게 혼내주고 싶었지만 지주인 김영감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늙은 소작이는 딸 꽃분이를 불렀습니다. 소작인 딸 꽃분이는 마음씨도 착하고 얼굴도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꽃분아, 내일 지주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집 앞에서 닭을 쫓으면서 가거라. 그리고는 밥 안 먹는 여자가 사는 집으로 어서 가거라. 라고 말을 해라. 알겠느냐? 그러자 꽃분이는 영문을 몰라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을 갑자기 지주 앞에서 하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라도 있으신 거예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꽃분아, 넌 그냥 이 애비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넌 분명히 부잣집 마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주가 밥 안 먹는 여자가 누구냐고 묻거든. 바로 접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한다. 알겠느냐? 하지만 아버지,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믿겠어요? 꽃분이가 이렇게 묻자 소작인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만약 지주가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라. 저희 집은 가난하고 또 아이들이 많아서 저에게까지 밥을 먹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버지는 집에 기둥에 구멍을 몇 개 뚫어 놓아 두셨습니다. 저는 가끔 기둥으로 가서 구멍에 다 입을 대고 공기를 마시고 산답니다. 그래도 사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다. 알겠느냐? 아버지의 말을 들은 꽃분이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깊은 생각이 있을 것이므로 시키는 대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작이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주 김영감의 눈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김영감이 소작인들의 집을 둘러보며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살피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이 지나가는 것을 본 꽃분이는 집 앞에서 닭들을 몰면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가거라 집으로. 다 맘먹는 여자가 사는 집으로. 어서 가거라. 꽃분이가 이렇게 말을 하자 김영감은 두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감은 꽃분이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에이야, 다시 한번 들어보자.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느냐?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김영감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분명히 좀 전에 밥 안 먹는 여자 어쩌고 하지 않았더냐? 꽃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왜 그건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밥 안 먹는 여자가 누구냐? 그건 바로 저입니다. 그래. 김영감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꽃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넌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느냐? 김영감이 이렇게 묻자 꽃분이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김영감은 뜰 듯이 기뻐했습니다. 밥을 안 먹는다는 아가씨가 외모도 더할 나위 없이 예쁜 데다가 아주 검소해 보였고 살림도 딱 부러지게 잘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청혼을 했습니다. 아가씨, 난 이곳의 지주인데 나와 결혼을 하면 어떻겠소? 김영감이 이렇게 묻자 꽃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나이 어린 꽃분이가 시집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안 꽃분이는 대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어르신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곧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이라야 구두쇠가 따로 뭘 준비할 리는 없고 그냥 서류만 대충 꾸민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소작인의 딸인 꽃분이는 분명 지주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김영감은 집기둥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놓고 꽃분이에게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공기를 마음껏 마시라고 했습니다. 김영감과 꽃분이가 결혼식을 한 후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김영감은 조용히 머슴인 칠보기를 불렀습니다. 칠보가 정말로 이상하구나. 나는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어. 자꾸만 내 아내가 의심이 간단 말이다. 나으리, 어떤 점이 이상하십니까? 난 정말로 아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 지가 의심이 가거든. 내 아내는 요즘 결혼 전보다 훨씬 더 살이 찐 것 같단 말이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먹고 살이 찔 수가 있겠나? 자네는 이상하지 않나? 네, 저도 마님께서 무엇을 먹고 사시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한 번도 무엇을 어떻게 잡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칠보기는 시치미를 뚝 떼면서 덧붙여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님이 혹시 무엇을 먹는지 꼭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부엌 굴뚝 밑으로 들어가게 해드릴 테니 나으리께서 직접 지켜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그럼 마님의 행동을 직접 감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겠구나. 그렇게 해보겠네. 분명히 이번 기회에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김영감은 칠보기가 시키는 대로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감에게서 물러난 칠보기는 얼른 꽃분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칠보기는 주인인 김영감이 여간 못마땅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님, 오늘은 절대로 부엌에서 무엇을 드시지 마세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나으리가 굴뚝에 숨어서 마님이 무엇을 드시는지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런, 그것이 정말이란 말이냐? 고맙구나, 칠보가. 꽃분이는 바로 하녀를 시켜서 젖은 장작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젖은 장작을 한나절이나 마구 뗐으니 굴뚝 안은 온통 연기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굴뚝으로는 검은 연기가 치솟고 굴뚝에 숨어있던 김영감은 매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영감은 숨이 막혀서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다가 숨 막혀 죽겠구나. 칠복이 이놈이 날 어서 꺼내주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지? 칠보기는 일부러 한참 지난 다음에 김영감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마님께서 무엇을 잡수시던가요? 아이고 먹기는 뭘 먹냐? 연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다. 김영감은 기침을 해대면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온통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연기를 하도 많이 마셔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감은 이 일로 며칠 동안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에 대한 의심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도대체 공기만 먹고 산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감은 며칠 후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다시 칠보기를 불렀습니다. 칠보가, 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구나. 공기만 먹고 산다는 사람이 갈수록 살이 통통 찌는 것 같으니 말이다. 이번에는 굴뚝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글쎄요. 이번에는 날이 깨서 마님의 침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마님이 무엇을 드시는지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김영감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말한 뒤 칠보기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김영감은 아내 침실에 몰래 들어가서 침대 위에 있는 커다란 이불 속에 숨어 구멍을 뚫고 내다보았습니다. 김영감이 이렇게 숨어 있는 동안 칠보기는 꽃분이에게 가서 다시 일러 바쳤습니다. 마님, 오늘은 침실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주인나리께서 이불 속에 숨어서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고맙구나, 칠보가. 이처럼 날 도와주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꽃분이는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하녀를 시켜서 온 집안의 이불을 모조리 햇볕에 내다 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녀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불을 말릴 때는 방망이로 탁탁 먼지를 잘 털어내고 말리도록 해라. 방망이질을 힘껏 하도록 해. 이불 속에 먼지가 잔뜩 들어 있을 거야. 네, 마님. 방망이로 탁탁 먼지를 털어내고 말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녀는 꽃분이가 시키는 대로 이불을 들고 밖으로 나와 방망이로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하녀는 신나게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이불 속에 숨어있던 김영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도 실컷 두들겨 맞기만 한 김영감은 온몸에 멍이 들고 코피가 터졌습니다. 그 뒤 칠보기가 이불 속에서 꺼내어 주자 신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기어나온 김영감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칠보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며 김영감을 방으로 업고 올라갔습니다. 김영감은 이번 일로 해서 말할 것도 없이 며칠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꽃분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열심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자꾸 병이 나시는 거예요? 저처럼 아무것도 먹지 말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저처럼 아주 건강해지실 테니까요. 어떠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꽃분이의 말을 들은 김영감은 더욱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나도 며칠 굶어 보았지만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걸을 수도 없던데 아내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거지? 며칠을 누워서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김영감은 몸이 웬만큼 건강해지자 다시 칠보기를 불렀습니다. 칠보가, 넌 아직도 마님이 무엇을 먹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네, 나으리. 마님이 잡수시는 거라곤 기둥에 뚫어놓은 구멍에 대고 공기를 마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어허, 참으로 이상하지 않느냐? 나도 그렇게 해보았지만 배부르기는커녕 하도 세게 빨아서 입술만 불어투고 말았단다.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일까? 나 모르게 밥을 먹고 사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으리, 마님께서는 부엌에서도 침실에서도 음식을 안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자리에 누워있는 동안 더욱 살이 찐 것 같아 보인단 말이야. 나으리께서 정그러시다면 이번에는 술창고에 숨어서 지켜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님께서 몰래 음식을 드실 곳은 이제 거기뿐이니까요. 김영감은 이번에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고는 칠보기가 가르쳐준 술통 속에 숨었습니다. 머슴 칠보기는 이번에도 마님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는 하녀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술창고에 있는 술통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더구나. 그 통을 깨끗이 씻어야겠으니 물을 아주 뜨겁게 끓여다가 술통에 붓도록 해라. 하녀는 마님 꽃분이가 시키는 대로 물을 끓여다가 술통에 부었습니다. 이에 김영감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그 뜨거운 물에 온몸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본 칠보기는 바로 달려가 김영감을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이냐? 김영감은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후 꽃분이는 황급히 뛰어와서 울며 말했습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제가 외출하고 없을 때면 이런 봉변을 당하시니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꽃분이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김영감을 열심히 간호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김영감이 누워있는 틈을 타서 김영감의 살찐 암소 2마리를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칠보가,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 애를 많이 썼으니 암소를 판 돈은 내가 가지도록 해라. 칠복이는 꽃분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어느 정도 병이 난 김영감은 암소 2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감은 노발대발하며 꽃분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 암소 2마리는 어디 있소? 그러자 꽃분이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암소는 제가 잡아먹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꽃분이의 말을 들은 김영감은 너무나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왜 내 허락 없이 소를 잡아먹었소? 그럼 소를 잡아먹었다면 가죽은 남아있겠지. 그러자 꽃분이는 더욱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가죽도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무엇이라? 그럼 뿔은? 그것도 배가 고파서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이 말에 충격받은 김영감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김영감은 큰 병을 얻어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배고픈 것은 참지를 못하면서 남이 먹는 것은 아까워서 못 견뎌 하던 김영감은 결국 많은 재산을 꽃분이에게 남겨주고 죽고 만 것입니다. 평생을 그토록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 헛고생만 한 셈이었습니다. 그 뒤 꽃분이는 김영감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습니다. 자, 모두 이 돈 받으세요. 꽃분이는 김영감 밑에서 고생하며 산 소작인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일을 해서 번 돈이었기 때문에 다 나누어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돈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마음씨 착한 꽃분이는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결국 김영감처럼 쓸 줄 모르고 모으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 화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 어느 마을의 부잣집 규수 꽃분이와 가난한 집 총각 칠복이가 서로 사랑을 주고 받았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몰래 주고 받는 사랑은 바다같이 깊어만 가서 더는 떨어져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그리워서 찾아다니게 되니 몰래 하는 일이지만 차차 사람들의 눈에 띄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은 얼마 되지 않아 부잣집 꽃분이의 아버지 즉 대감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노한 대감은 꽃분이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다시 가난한 칠복이와 접촉하는 날에는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칠복이와 꽃분이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만날 길이 없게 되어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칠복이는 밤마다 혹시 사랑하는 꽃분이가 달려나오는 것만 같아서 자정이 넘도록 꽃분이 집 담장 주위를 돌았으며 꽃분이는 높은 담장만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 갇혀 칠복이를 사무치게 그리던 꽃분이는 그만 몸져 누워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하며 고이고이 기른 딸이 아프니 대감은 의원을 불러 날마다 약을 갈아대며 야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를 그리다 누운 몸이 무슨 약인들 말을 듣겠습니까? 의원을 불러도 소용없고 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꽃분이가 병으로 식음을 전폐한다는 소식을 들은 칠복이는 구곡간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의원 대신에 자신을 부르면 꽃분이의 병이 나으련만 대감은 의원만 불러들이니 돈 없고 권세 없는 칠복이는 방도 없이 가슴만 쥐어 뜯었습니다. 꽃분이는 몸져 누운 채 사랑하는 칠복이도 만나보지 못하고 칠복이 이름 석자를 부르다 끝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딸 꽃분이가 죽은 후에야 대감집에서는 자기들의 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후회해도 죽은 딸은 영영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후회 뒤끝엔 서로 니 탓 내 탓하면서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대감은 꽃분이를 산의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그날부터 칠복이는 날마다 무덤가에 가서 꽃분이의 이름을 부르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듬해 추석날이었습니다. 이날도 홀로 꽃분이 무덤에 가서 울고 울던 칠복이는 무덤에 자란 풀을 뽑아 불 속에 넣었습니다. 내 어찌 자라나서 남의 사랑하는 꽃분이의 무덤을 덮었느냐? 하며 무덤에 난 풀은 모조리 뽑아서 불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무덤 위에 난 풀이 타면서 그런 향기가 풍겼습니다. 칠복이는 풀에 붙은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잎과 줄기는 다 탔는데 종자는 타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의 혼이 향기로운 풀로 변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풀씨를 가져다 봄에 비옥한 땅에 뿌렸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꽃분이 생각이 간절할 때마다 그 풀을 태우며 그윽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마치도 사랑하는 꽃분이를 보기라도 한 것 같고 구름 위에 떠서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풀향기를 맡으면 머리가 혼몽해지기도 하여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이 풀향과 함께 평생 꽃분이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어떻게 강제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사 박문수가 암행을 하러 길을 나서는 중이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명한 재판을 해서 금영성이 나라 곳곳에 퍼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억울한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을의 탐관오리나 재물과 인맥으로 사람들을 괴롭힌 양반들은 그가 온다는 말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마을에 들어서서 요독을 풀 겸 주막에 숙박을 하였습니다. 한 방에 여러 객들과 함께 묵었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보게들, 이 마을 저기 대나무밭 앞에 작년에 서방을 잃은 과부가 하나 살고 있는데 그 과부가 글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남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서방님 우리 서방님 하는 소리가 밤마다 들린다는구만. 온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더구만. 아이 세상에 그럴 몹쓸 여인이 다 있단 말인가. 지 서방이 죽은 지가 한 해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그런다고. 매일 방으로 사내가 들어간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네. 다른 처자들이 따라할까봐 걱정이야. 마을에서 당장 쫓아내야 돼. 그렇게 방에 있던 손님들은 하나 둘 모여서 이 과부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한쪽 틈에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이 마을의 풍속을 어지럽히는 못된 여인이 아닌가. 사실이라면 벌을 내려야 할 것이야. 박문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대나무밭 근처를 찾아 과부의 집을 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과부의 집을 알려주었는데 대부분 의심스런 표정으로 박문수를 바라보았으며 과부의 불미스러운 행실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나무와 밤나무에 둘러싸인 집에 들어가니 여인 하나가 마당에 나와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박문수는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저 여보시오, 지나가는 과객인데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이 집에 머물고 가고자 합니다. 방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과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십니까? 방이 두어 개 비니 저기 오른쪽 방에 들어가서 쉬시지요. 과부는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박문수에게 저녁상도 봐주고 잠자리 이불도 친절하게 잘 마련해 주었으니 박문수는 그러는 동안 이 과부의 언행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탐욕한 여인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박문수에게 피곤하실 텐데 일찍 주무시라고 하며 이부자리를 잘 펴주고 물러갔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잠에 드는 듯하였으나 밤이 어둑해지자 정신을 차리고 슬쩍 문을 열고 나와서 집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밤마다 남자들이 들락날락한다고 하였는데 한번 잘 살펴봐야겠다. 지금까지 언행을 봐서는 공손하며 품이 있는 일반 아녀자인데. 박문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구멍이 뚫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내다보던 중 갑자기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인기척이라니. 마을 사람들이 말한 것이 정말 사실인 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박문수가 자세히 보니 웬 남자가 은밀하게 이 집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정말 사실이었단 말인가? 이 과부가 정말 그런 안악이었단 말이냐? 박문수는 몹시 놀랐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여차하면 곧장 밖으로 나가서 풍속을 어지럽히는 못된 과부와 사내를 붙잡아 관하로 끌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사내는 과부의 방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였고, 그러자 과부가 방문을 열어서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너희들을 붙잡아 관하로 끌고 가야겠다. 마을 이 풍속과 법도를 문란하게 만든 것들아. 박문수는 모습을 보고 곧장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방금 직전에 방으로 들어갔던 남자가 다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문수는 당황하여 순간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너무 깜짝 놀라 처마 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뒤를 따라서 과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마 밑에 숨은 박문수를 미처 보지 못한 듯하였습니다. 사내가 밖으로 나갔고 과부가 그런 사내를 배웅하는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이, 곧 매형을 모함해서 죽음으로 먼 못된 놈들의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리는 증자로는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냐 그래 동생아. 네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그러자 과부의 동생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매형이 저를 친동생처럼 얼마나 아껴주셨습니까? 제가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누님은 마음과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 그래 고맙구나. 너도 조심하거라. 너 때문에 억울하게 저 세상으로 가신 서방님이 눈을 편하게 감을 것이야.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었고 남자는 곧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대화를 들은 박문수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사내가 과부 여인의 남동생이었단 말인가? 오해를 하였구만. 그런 것이었군. 박문수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것을 바탕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방님 우리 서방님 어찌 이렇게 먼저 가셨나이까? 서방님 우리 서방님 서방님 가신 지 1년이 지났지만 소저는 서방님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서방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함께 따라갈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인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듣고 보니 일전의 주막에서 남자들이 말했던 서방님 우리 서방님 했던 바로 소리였습니다. 아니, 이건 다른 남자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먼저 죽은 남편을 그리며 슬퍼하는 소리지 않은가? 허참 이 여인은 그런 요망한 여인이 아니었거늘. 온 마을이 온통 잘못된 억측과 오해로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구나. 무섭구나. 무서워. 아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정절을 지키며 울고준 한 사람이 완전히 천하의 몹쓸 사람으로 매장당할 뻔한 것이 아닌가? 나도 잘못된 소문에 휩싸여 이불상한 안악을 벌할 뻔했구나. 박문수는 곧 처마 밑에서 나와서 옷을 털고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박문수는 과부 여인에게 하룻밤 잘 챙겨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곧장 마을의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또에게 이 마을의 관직에 있는 인물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게 하고 노름꾼 주정뱅이 불량배 헐뜯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며 온 동네 여인들이며 아이들 양민들 전부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그들 앞에 서서 추상 같은 위엄으로 말했습니다. 여봐라, 너희들의 죄를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들 한통속이 되어서 착하고 정절을 지키는 한 안악을 죽음에 몰아넣을 뻔했다. 너희들의 죄가 아주 엄중하기에 여기로 불렀다. 박문수가 외치니 갑자기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사또는 어디 가고 어디 거렁뱅이 선비가 나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너는 누구요? 또 박문수 모고 거렁뱅이 선비한테 우린 들을 말 없으니까 사또님이나 나오시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웅성댔습니다. 그러니 뒤에서 보고 있던 사또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웅성대기를 멈추지 않으니 사또가 나섰습니다. 야, 이놈들아. 이분이 박문수 암행어사다. 이분의 조남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전하가 특별히 아끼시고 조정의 신망이 두터운 분이다. 나 같은 고을 원님하고는 격이 다르신 분이다. 모두 엎드리고 조용히 있거라. 그러자 사또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어사 박문수이시구나. 옆마을 사또와 양반들을 아주 온줄 내고 귀양 보냈다던 박문수 어사야.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모두들 머리를 극적이며 당황하였으며 앞에 나서서 뭐라고 했던 사내는 넙죽 엎드려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그러니 박문수가 잔뜩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죽을 죄는 이런 것이 아니다. 니들이 이제껏 무슨 짓을 저질러 왔는지 모르는 것이 죽을 죄이니라. 여봐라 너희 마을에서 대나무 밭 아래 사는 과부 여인을 마치 남자를 홀리는 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할 사람이 있느냐? 박문수의 말에 관하여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실제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박문수는 이런 어리석은 녀석들 같으니라고 하고 소리를 높이며 웅성대는 사람들을 노려봤습니다. 사람들이 쏘아보는 눈빛에 움츠러드니 박문수는 눈빛을 거두고 화평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의 일을 근거도 없이 증거도 못 대면서 추측만으로 중구난방 떠들고 중구난방 비난해서는 못 쓰는 것이다. 그 과부의 일에 대해서 본관이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밝히기 위해 알아본 바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여인은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하는 열부였던 것이다. 너희들이 들었다던 서방님 소리는 먼저 죽은 서방을 그리며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눈물 흘리는 여인의 울음소리였거늘 어찌 그것을 그리 들을 수 있단 말이냐. 너희들처럼 남의 이야기에 심심풀이로 마구 거짓을 섞어서 이런저런 헛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런 짓은 사람의 육신보다 더 귀한 정신을 파괴하고 죽이는 짓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는 당장 그런 짓을 멈추고 오히려 지고지순한 과부 여인을 본을 받아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고개 숙여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어젯밤들은 과부 여인의 남편이 어찌 목숨을 잃게 되었는지를 마을 사또에게 낱낱이 보고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죽은 남편과 함께 인삼을 팔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인삼 파는 일이 망하면서 남편이 이 친구들에게 원망을 받게 되었고 모든 책임을 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저 세상으로 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박문수는 사건 또한 철저히 조사를 명하였으며 과부를 불러서 과부의 동생과 함께 모아온 증자들을 받아다가 사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증자들은 남편과 친구들이 하던 인삼 팔던 장부들이었는데 증자들과 사또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함께 인삼을 팔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몰래 큰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일이 망하게 되었는데 이 과부의 남편이 억울하게 책임을 다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곧 억울함이 밝혀지고 돈을 빼돌렸던 이 친구는 크게 벌을 받았으며 과부 여인과 동생은 드디어 남편의 억울함을 풀게 되어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박문수는 안하게 집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기쁨이 교차한 과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네 이제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한을 풀었소. 이제 어떻게 하실게요? 정말 남편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갈 것이요. 그 말을 들은 과부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나으리 그걸 어떻게 아셨지요? 내가 본의 아니게 당신이 하는 말을 들었소. 그런데 정말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저 세상에 간 남편이 바라던 바일까요? 이럴수록 더욱 열심히 살아서 남편의 억울함을 알리고 당신이 억울하게 모함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소. 내가 궁에 들어가 전하에게 고하고 당신의 정절을 기리는 열려문을 세울 것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열려문을 본 사람들은 거짓된 말이 얼마나 큰 죄를 알게 할 것이요. 그걸 들은 과부가 한스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오늘 서방님을 따라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으리의 말을 들으니 제 생각이 짧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까지 저 세상으로 가버리면 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이고 죄 없는 남편까지 또 구설수에 오를 것입니다. 부디 오래 살아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나으리 정말 고맙습니다. 저와 제 남편을 구해주어서. 박문수는 이 과부 여인의 높은 정절과 올바른 행실에 감명받았기에 임금께 청하여 큰 상을 내리게 하였으며 그녀의 행실을 기리는 열려문까지 마을에 세워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떡하니 세워진 열려문을 보며 자신들이 그간 그녀에 대해서 근거 없이 이상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일을 몹시 후회하였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그 이후에 근거 없는 소문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와닿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확인 안 되는 이상한 소문에 의해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처합니다. 우리들도 마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돌쇠라는 용모가 수려하고 성품이 온화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돌쇠는 어릴 적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주위의 다른 또래의 선비보다 사서삼경을 먼저 익히고 그 밖에 모든 서책을 익혔습니다. 그런 돌쇠도 어느덧 혼인을 할 나이가 되었으니 이웃 마을에 사는 참한 양반댁 규수와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고 곧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혼인을 하루 앞두고 마침 정월 대보름 전날이 되어 밤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밤거리를 거닐다가 밖으로 나가 여러 친구들과 함께 마을 주막에서 종소리를 들으며 달빛 아래서 거하게 한잔했습니다. 친구들은 다음날 혼인하는 돌쇠를 축하하며 축하주를 연거푸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마시다 밤이 깊어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갔습니다. 돌쇠 또한 홀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주는 축하주를 연거푸 계속 마셨었는데 길을 가다가 그때부터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결국 취기를 이기지 못하여 땅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집 여종 하나가 푸른 도포에 갓을 쓴 청년이 길가에서 드러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집으로 달려들어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종이 일하는 집에서는 딸을 혼인시켜 사위를 맞이하였었는데 그 사위가 혼인식 날 갑자기 뛰쳐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아서 노심초사 사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소식을 듣고는 집주인은 깜짝 놀라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가 거기서 취해 쓰러져 있구만. 얘들아, 어서 가서 데려와라. 그렇게 집주인은 급히 여러 하인들로 하여금 쓰러져 있는 돌쇠를 다른 사람 보기 흉하니 이불에 잘 싸서 들쳐업고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누구인지도 잘 살피지도 않고 곧바로 돌쇠를 신방에 들였습니다. 그때 신방에는 난초향기와 사향이 가득하고 어두컴컴하였기에 신부의 향기만 맡을 수 있을 뿐 그녀의 꽃다운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취하여 몽롱한 중에 얼핏 눈을 떠서 주변을 보았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디지? 내가 왜 갑자기 여기에 있는 거지? 주변은 비단 이불에 화려하게 장식한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취중의 돌쇠는 오늘 혼인을 하여 신방에서 화촉을 밝히는 밤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오늘 밤은 어떤 밤이기에 이리도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기쁘게 생각을 하며 이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내며 신선 세계의 논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쇠는 새벽이 되어서야 술이 있겠습니다. 돌쇠는 술이 깬 뒤에 주변을 보고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여기는 대체 누구의 방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이럴 수가. 옆에 이 여인은 내가 혼인할 처자가 아닌데 낭패로고. 놀라움과 의심이 가득해서 신부를 깨워 일으키니 신부는 두 뺨을 발글에 물들인 채 다만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을 숙이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니 돌쇠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곳은 누구 댁입니까? 그리고 처자는 누구신지요? 내가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는지요? 돌쇠의 말에 신부 역시 잠시 멍하니 있다가 돌쇠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는 깜짝 놀라더니 도리어 그에게 어디 사는 누구이고 뭘 하고 있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캐물었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처자에게 자세히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 처자는 꽃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짝이 아님을 알고 모두 할 말을 잃지 않았겠습니까? 잠시 후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여자를 탐하는 자가 아닌데 벼랑간 이런 후안무치한 신세가 되고 말았군요. 내가 일부러 한 일은 아니지만 이 댁 주인이 아시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그대는 나를 어찌하시려. 그의 말에 꽃분이가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혼인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사정이 생겨 신랑과 미처 첫날 밤을 치르지 못하고 있던 터에 제 서방님은 첫날 밤에 달구경을 하러 나가셨지요. 그게 벌써 며칠째인데 계속 서방님이 돌아오시지 않아 하인들이 착각을 하고 도련님을 이리로 모셔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르렀으니 저는 이것은 하늘이 정한 정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녀자의 행실로 말한다면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으니 저는 죽어야 옳습니다. 다만 저희 집은 대대로 열심히 살아서 재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슬하에 하나뿐이어서 부모님은 저를 손바닥 위에 진주처럼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집안의 사위를 얻어서 노후의 사위를 의지하며 뒤를 잇게 할 계획이었지요. 제가 죽는다면 부모님은 너무도 슬픈 나머지 살아가실 수 없을 게 분명한데 제가 어찌 죽어 부모님께 슬픔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속에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꿈속에 용들이 방으로 들어와 꿈틀거리며 제 잠자리를 빙빙 도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나서 용 한 마리를 가리키며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놀라지 말아라. 이 사람이 바로 너의 남편이다. 너는 이 사람과 함께 큰 복을 누릴 것이다. 너희들은 혼인을 하여 인간들에게 쓰임있게 살 것이다. 제가 그 말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고는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인연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테니 올바른 길은 아니지만 제가 도련님을 따르며 곁에서 모시고 노부모를 봉양하며 타고난 명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합니다. 제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여인의 용꿈 이야기를 듣고 몹시 기뻐하며 꽃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도 좋을 것 같소이다. 앞으로 나를 돌쇠라 부르시오. 그런데 다만 걱정인 것은 우리 집 법도가 엄하고 내가 아직 약관의 나이도 못 되었으며 내일 당장 혼인을 약속한 집안이 있는데 갑자기 당신을 데려간다 하면 집안에 난리가 있을 것이라. 이를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괜히 그대에게도 해가 갈까봐 두렵소. 돌쇠의 말에 꽃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마세요. 서방님을 믿고 친척 중에 혹시 저를 숨겨주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그러니 돌쇠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시오. 여기서 심리가면 혼자 사시는 고모님이 계십니다. 제 사정을 이야기하면 숨겨주실 겁니다. 남들이 우리를 엿볼지 모르니 어서 일어나 고모님 댁으로 가서 저를 숨겨주세요. 저의 종적을 완전히 감춰서 양쪽 집안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서방님께서는 멀지 않아 반드시 벼슬길에 오르실 테니 과거 급제한 뒤에 양가 부모님께 당당히 사실대로 고하면 잘못을 용서하시고 사정을 헤아려 주실 듯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별 탈 없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꽃분이의 말에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좋소. 그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있을 혼인은 내가 집에 가서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무르도록 할 것이오. 집안 사람들 모두 깊이 잠들어 아주 고요했습니다. 꽃분이는 비녀와 귀고리와 머리에 꽂은 장식을 풀고는 붉은 비단 이불빛 한 폭을 잘라내더니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비단은 쓸 때가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꽃분이는 비단을 챙기고 종이를 꺼내어 부모님에게 남기는 서찰 한 장을 빠르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꾸밈없는 차림으로 돌쇠를 따라 집문을 나섰습니다. 돌쇠는 꽃분이를 데리고 곧장 인근 마을에 사는 고모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고모는 과부로 지내고 있어서 집이 몹시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고모는 갑자기 찾아온 돌쇠와 옆에 여인을 보더니 몹시 놀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돌쇠가 말했습니다. 고모님 조카가 청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고는 돌쇠가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자 고모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 되었구나. 그래 원래 인연이란 참으로 장난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법이지. 그리고는 꽃분이를 정성스럽게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꽃분이는 돌쇠의 고모 집에서 바느질을 도우며 서로 모녀지간처럼 사이좋게 의지하며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꽃분이의 부모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방에는 사람이 없고 비단 휘장이 반쯤 걷혀 있으며 비단 이불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 몹시 놀라고 당황해하고 있다가
문득 꽃분이가 남기고 간 서찰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읽고서 비로소 딸이 가짜 신랑과 달아났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꽃분이의 부모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딸 꽃분이가 몹쓸 병에 걸려 죽었다고 여기저기 소문을 낸 뒤에 가짜 장례를 지내버렸습니다. 돌쇠 또한 집으로 돌아가 아직 혼인할 뜻이 없으며 과거 공부에 매진할 것이라는 큰 뜻을 밝혔으니 한바탕 집안에 큰 소동을 겪고서 다행히 예정되어 있던 혼인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을 약속했던 여인은 워낙 여기저기에서 서로 혼인하고 싶어 하던 집안의 여식이었는지라 다행히 돌쇠의 혼인이 파한 뒤에 다른 집에 시집을 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지러운 일들이 정리가 되고 돌쇠는 꽃분이와의 약속대로 과거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래 명석한 데다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뜻을 이룬 돌쇠가 드디어 그립고 그리운 꽃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그 얼마나 기다렸소. 이럴 수가 서방님 오셨군요.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소. 이제 우리 함께 갑시다. 내 가서 집에 당당히 그대를 내 부인으로 맞이할 것이라 말할 것이오. 그렇게 돌쇠는 과거 급제 소식과 함께 지난 날의 상황들을 상세하게 부모님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꽃분이를 소개하니 온 집안 사람들이 그녀의 자태와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돌쇠와 꽃분이의 인연을 신기해하며 그 인연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지껏 인내한 것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꽃분이의 집이었습니다. 꽃분이의 부모는 이미 꽃분이가 죽었다고 가짜 장례를 치른 후였기 때문에 꽃분이가 집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쇠가 찾아간들 이미 죽은 딸을 가지고 헛소리를 한다고 혼인하고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꽃분이는 돌쇠에게 자신의 집의 소식을 전하게 하면서 집을 나오며 잘라가지고 나온 비단 이불깃을 주워 보내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서방님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걸 증거로 삼으세요. 이 비단은 아주 특이한 비단으로 오래전 저희 집안의 조상께서 중국에 사신으로 가셨을 때 황제에게 받아온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저희 집에만 있는 물건이었고 일전에 이 비단으로 만든 이불이 잘라졌다는 것을 부모님께서 틀림없이 보셨을 테니까 이 비단을 가져가 보여드리면 틀림없이 제가 보냈다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마침내 돌쇠는 비단을 가지고 꽃분이의 집을 찾아갔고 돌쇠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니 꽃분이의 부모가 비단을 보고는 눈물을 쏟으며 당장 꽃분이를 만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꽃분이의 부모가 돌쇠의 집에 와서 꽃분이를 만나니 집안의 슬픔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꽃분이의 부모가 딸과 한참을 부둥켜 안고 돌쇠를 보니 참으로 풍채와 관상이 재상이 될 그릇이었습니다. 꽃분이의 부모는 돌쇠를 몹시 마음에 들어하면서 꽃분이와 돌쇠에게 지난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전해 듣고 몹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모두 하늘이 정한 인연이로구나. 우리 노부부가 딸을 그렇게 보내고 후사를 맡길 곳이 없다. 생각하여 아주 걱정이었건만 이렇게 든든한 사위를 얻었으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꽃분이는 어질고 지혜롭게 남편을 잘 받들었고 집안을 잘 다스렸습니다. 돌쇠 또한 관직이 정승까지 오르며 두 사람은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연한 인연이었지만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어서 잘된 부부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부부들도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점지해준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